우리 지역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톡 까놓고 톡. 지역 소식을 잘 아시는 패널들과 함께 오늘도 한번 톡 까놓고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지역재생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수경 경남 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님 출연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대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국제대학교 이야기인데요. 지난 7월 법원이 학교 법인의 파산을 선고한 데 이어 결국 지난 8월 31일 학교도 폐교됐습니다. 아직 학교에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학들, 특히 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습니다.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에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승재 소장님. 예, 한국국제대의 시작을 살펴보니 지난 1977년 진주 여자실업전문학교 개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국제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46년 전인 77년도에 이제 진주 여자실업전문학교로 설립을 해서 5개 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79년도에 진주 여자전문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80년도에는 이제 남녀공학이 되고 7개 학교, 그리고 진주 실업전문대학으로 이렇게 확대 개편이 됐고요. 예. 이어서 계속 학과를 늘려 나가다가 1989년도에는 이제 진주 전문대학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의 위치로 이제 1992년도에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예. 1998년까지 보면은 이제 20개 학교에 3,000명 이상의 재학생이 있고요. 근데 이제 2002년도에 4년제 학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진주 국제대로 개편이 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전문대에서 남녀공학 전문, 여자 전문대에서 남녀공학 전문대, 그다음 4년제 대학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도 사실은 재단의 운영과 재정 문제는 계속 제기가 좀 됐고요. 2008년도에 강인학원으로 한마음 이제 창원에 있는 한마음 병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재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재단에서는 이제 의대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 큰 포부도 가지는데 예. 사실상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재단이 다시 설립했던 일선 학원을 다시 이렇게 옮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 사실 2013년도부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재단이 바뀌는 과정에서 좀 내용이 생기고 그 이후에 2011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대학 기본 영장 진단에서 좀 최악의 평가를 받고 총장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승현 센터장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국제대의 경우 그동안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8년 재정 지원 제한 대상이 되면서 정부 지원이 중단됐고요. 그해 11월부터 아마 교직원들 임금 체불과 미납 공과금 같은 게 발생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학교 법인의 어떤 부정부패, 방만 경영 이런 걸로 학교 이미지가 실추된 게 가장 큰 원인이긴 하겠죠. 하지만 이제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은 결국은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는 거고, 예. 신입생 모집이 또 어려워져서 수가 줄게 되면 등록금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직원의 수를 줄이는 재정 여건을 완화하는 그런 개선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점점 더 그 여건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결국 신입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의 이런 폐교가 될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는 안고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폐교를 맞이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들이 결국 지금의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한국국제대 폐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학교 법인이 파산된 것은 뭐 재정적인 이유가 가장 클 텐데요. 이 한국국제대도 상당히 오랫동안 부침을 겪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좀 더 크게 중첩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 제한제약이 시작됐고 2015년도에는 평가가 안 좋아가지고 7% 정원 감소가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 지원 제한이나 정원 축소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그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문제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2018년도 7월에는 차약을 평가를 받으면서 총장이 그만두는 상황, 그리고 인원도 35%나 감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수치로 보면은 2014년도까지는 28개 학교 1,1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가지고 2019년도에는 660명 정도로 이렇게 사실 이때부터는 거의 좀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원율도 심지어는 인원뿐만 아니라 충원율도 90%대에서 2019년도에는 42.6%로 절반도 충원을 못한 거예요. 인원도 반으로 줄고 충원도 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실상 버티기 힘들죠. 사립대학 특히 등록금을 유지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 2019년도부터 많은 이제 교직원들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 사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국제대가 문을 닫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은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 그리고 휴학생들일 겁니다. 한국국제대 조직과 학생들 현황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조직 현황은 4월 1일 기준으로 전임 교원 48명, 그다음에 직원 21명 이렇게 그 현황 파악이 돼 있고요. 학생 현황은 2023년 7월 20일 그 교육부 보고자료의 기준으로 보면 1학년이 19명, 2학년이 55명, 3학년이 76명, 4학년이 227명으로 총 377명 현재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7월에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됐을 때 한국국제대에서는 그 교수진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래도 2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학년이 졸업할 수 있게끔 2월까지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2학기까지 임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시 운영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뭐 그 수업료 같은 건 받지 않고 이제 법적인 분담금이 있을 거잖아요. 부담금이 뭐 그런 것만 좀 지원을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표명을 했는데 이제 파산 관제인이 그걸 이제 법원에 전달을 했겠죠. 근데 법원에서 수용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폐교가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한국국제대의 경우 수년간 채무가 쌓이면서 이 내부 구성원들의 피해도 만만치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가 일할 일터가 사라진 셈이잖아요. 국제대가 원래는 내년 2월에 이렇게 폐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한 학기 당겨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교직원들이 100억가량의 임금 체불 때문에 소송을 한 겁니다. 그 소송 결과 때문에 사실 한 학기가 좀 당겨진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근데 교직원의 어떤 일자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2019년부터 사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만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실제 2020년 이사회 기록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재정 부족으로 어떤 경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교직원들을 뭐 직권 면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이미 교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금요 삭감이나 뭐 이렇게 무급 휴직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센터장님도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면서 이 한국국제대 내 여러 구성원들과 뭐 소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폐교된 시점에서 이분들 근황이나 반응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직원들 중에서도 좀 각자 입장이 좀 다른 것이 사학연금이 10년 이상 재직 시 이제 연금을 나오는데 이제 10년 이하도 나오긴 하죠. 근데 이제 10년 이하는 일시금으로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10년 이상이 돼야 이걸 뭐 월납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나 봐요. 근데 또 이게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폐교가 되면 뭐 한 달 뒤부터 바로 신청해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1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 올해 폐교가 되면 내년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연금이니까 또 재직 연수나 뭐 대상자에 따라서 좀
비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 다를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걸로 생활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그럼 결국은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아야 뭔가라도 시작하든지 아니면 시작할 동안 생활이 될 텐데 이미 임금이 안 나오면서부터 생계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게 매각이 되고 뭔가 자금이 현금이 생겨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당장 언제 될지 모르는 예, 예.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연금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특히 젊은 교수들은 더 그랬겠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 7% 정도 되는 분들은 10년 이하라고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더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보다 좀 너무나 막연한 예. 그러니까 예. 학생들 걱정도 걱정이고 예. 본인의 걱정도 걱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대학 폐교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지역의 4년제 대학이 사라졌을 때 우려되는 간접적인 피해, 예를 들면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재풀이라든지 인구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뭐 첫 번째는 인구가 감소되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생각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교수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일반 회사의 취업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교수라는 그 직함 자체가 교수로 예. 활동했다는 이력이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일반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부담스러울 부분이. 수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또 있고 또 학교로 가고자 해도 사실 지금 한국국제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대학들이 인원을 감축하고 이런 폐교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많고 예. 하다 보니까 신규로 교수 임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적어요. 예. 그럼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서 일자리를 못 찾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겠죠. 그러면 가족들도 같이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구를 유입시켜도 어려운 형편에 그 많은 60명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 인원들, 그다음에 학생들, 좀 전에 말한 한 4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특별 편입을 해서 간다고 하면 결국 이 지역을 떠나게 되는 건데 예. 당연히 인구는 감소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활동의 감소인데요. 적은 수라고 보이지만 그분들이 진주에 상주하면서 또는 여기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사용하는 그 경제적 소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예. 줄어들 거고 그게 줄어들면 또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연쇄적인 것들도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학은 학생들이 학습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연구나 뭐 기술 개발이나 지역 사회의 어떤 상호 작용 등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학교의 뭐 우수성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요. 그런데 이제 폐교가 되면 그만큼 지역 발전의 기회를 감소하게 되는 예. 영향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이라는 건 이제 젊은 청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근데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하나 사라지면 그만큼 지역 문화의 어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지만 예. 이 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은 이번 한국국제대 폐교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조금 전에 센터장님께서 좀 뭐 많은 이야기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요. 일단 뭐 직접적인 피해는 당연히 학생들 문제, 학생들이 뭐 편입하는 문제 이게 순조롭게 좀 돼야 될 거고 예. 이와 함께 이제 교직원들의 이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체불임금 관련된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해결이 좀 돼야 될 겁니다. 이와 함께 이제 뭐 청년 유입이 사실 한 1,000명 정도 계속 정원이 유지됐었잖아요. 1,000명 정도 이렇게 매년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한 반 이상 정도는 이제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예, 예. 청년이 유입된 거죠. 그리고 안 뒤에 그 청년들 중에서는 말은 이제 전문대 그 4년제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전문적인 분야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종들이 뭐 진주를 비롯한 인근에서 이렇게 많이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사실 예. 한 매년 외지에서 500명 이상이 들어오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줄어드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일자리 그 지역 경제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은 단순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 학생들이 매년 1000명 이상 이렇게 다닌다고 한다는 것은 특히 그때는 초기에는 셔틀버스도 이렇게 가오동에서 다니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인근의 하숙생들이나 예. 그다음에 상가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아.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번 한국국제대 폐교에 따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전남 광양시 한려대학교를 비슷한 케이스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고 또 한려대 또는 다른 대학들은 폐교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사실 유사하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유사점이라고 하면 법인 대표자의 이제 비리가 주요 원인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폐교까지 되게 된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유사점이고, 예. 그다음에 아마 작년에 이제 폐교가 됐으니까 최근에 폐교된 대학으로 아마 비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른 게 한려대학 같은 경우는 4학년 학생들이 학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고 아, 예. 이제 1학년, 3학년만 인근 지역에 이제 편입을 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학년 중간에 폐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게 큰 차이죠. 사실은 예, 졸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아쉬움인데요. 한려대 같은 경우는 1심 재판부에 그 파산 결정에 불복을 하고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광양시하고 지역사회가 한려대 회생을 위해서 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어떤 노력들이 수반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 학교를 계속해서 운영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시 이사회 체제에서는 학교 재산에 관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폐교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가 대학과 함께 지방 지자체하고 같이 뭐 회생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지 못했다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비단 한국국제대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학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갈수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대 위기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일단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미달, 그리고 재정 악화로 인한 폐교, 그다음에 이제 거점 국립대조차도 이제 보면은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원인은 일단 출생 문제가 되겠죠. 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0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출생 수가 50만 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2002년부터는 49만 되고 2017년도에는 30만 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 20만 대로 이렇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예. 사실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는 90년대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사실 학생 수도 그렇죠.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들어올 때 2004년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학 정원 유지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점 국립대도 3, 4년 전부터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 특히 진주에 있는 경상 국립대도 신입생 대비 자퇴생 비율이 거점 국립대 중에서 제일 높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센터장님, 이렇듯 이 지방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우려되는 점이 뭘까요? 일단 1996년에 그 대학의 다양화, 뭐 특성화를 유도한다고 하면서 이제 설립 기준을 완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실 없는 지방대의 설립이 이제 난립이 된 게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예.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이 대학들의 어떤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폐교되는 학교들이 경영위기로 인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개혁 법안들을 발의를 했어요. 예. 근데 했는데
발의만 됐지 실제 그것들이 추진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다들 이제 내일 이렇게 하고 미뤘던 거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그걸 이수를 해야 학점 이수를 해야 졸업하고 하지만 지금은 뭐 코로나 이전부터도 뭐 평생학습센터나 뭐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루트들이 있어서 굳이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또는 실제로 학교에 등교하지 않더라도 학점 이수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것도 학령 인구가 주는 거하고 또 다른 대학이 이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또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에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들 앞으로도 이거는 더 커지겠죠. 그게 이제 우려되는 점이죠. 예. 소장님은 지방대의 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정원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 상황에서 뭐 대학이 통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저는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강의당 인원수, 강의당 인원수를 갖다가 줄이는 부분. 이건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 측면이랑도 연결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건데 줄일 때 지금도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그리고 전체 정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줄이는 부분들을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많이 줄이지 않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줄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보면은 윤영덕 의원실에서 이전에 이제 한번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지방대 정원은 한 13% 정도가 줄었고요. 예. 수도권 한 7% 정도가 줄은 거예요, 정원이.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지방대 수준이 더 한 2배 정도 많은 인원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좀 대학 평가에 근거해가지고 국제대도 그 평가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축소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지방대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지금 대학 서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평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성과주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낮은 평가, 낮은 성과, 그다음에 이제 재정 지원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폐교나 혹은 여러 가지 인원 감축으로 가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 결국 그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사실 수도권 공화국의 민낯을 여기서 이제 대학 재정 지원 평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 그리고 우리 지역이 해야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 간단한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글로컬 대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지방 대학에 대한 이제 활성화 계획들을 이제 제시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일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방식 뭐 가능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살리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고 가장 기본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대학의 어떤 교육을 공공성의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잠깐 언급했다시피 강의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전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강의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나 이런 들은 줄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실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80명, 100명 물론 지금은 200명짜리 강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80명짜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수업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토론식 수업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들 많이 하는데 대학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이 맞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려 하려면은 대학 그 강의당 학생 수를 좀 줄여야 돼요. 예. 저는 사실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호응이 높습니다. 저는 30명까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여튼 그렇게 좀 그런 방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교육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강의당 정원수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와 함께 교수들의 평가도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일방적 강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수업을 준비를 교수들도 해야 되고 평가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과정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통합, 구조조정 이런 것들 할 때도 저는 국립대들끼리의 통합이나 등등 이런 측면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오히려 사립대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립대랑 같이 하는 측면들 이런 걸로 좀 이렇게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대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2개가 없어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사실은 예. 통합으로 하나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교로 하나 없어지고,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는 이 활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이 지역 대학들의 위기 속에 앞으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던 어떤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 법안들이 지금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요. 작년 예. 뭐 9월, 올해 1월. 근데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그 발의된 것들이 제대로 뭐 교육위원회에서 뭐 병합 심의를 마치고 실제 현장에서 실현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떤 폐교를 직접 매입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어야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대학의 어떤 기능이라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설립자가 그 대학을 만든 것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뒤에 운영진들의 몫이긴 해요.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지만 뭐 19세기 말에 록펠러가 인수했던 시카고 대학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거의 삼류 대학이었대요. 예. 근데 이 대학을 1930년도에 로버트 허친슨이라는 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10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뭐 노벨상을 80명 넘게 배출하는 예. 명문 대학이 됐는데요. 이 대학이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은 운영진의 노력도 있지만 학교를 둘러싼 어떤 지역사회의 관심 그리고 지원 그런 것들이 운영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예. 결국은 그렇게 학교가 지역의 자랑이 되면 지역민들의 어떤 긍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아진 이런 선순환 구조들이 만들어질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운영진이 뭐 무능해서 학교 발전에 역행한다면 지역사회가 그런 거보다 하고 볼 게 아니라 거기에 그 학교가 우리 게 아니니까가 아니라 이 지역에 함께 공존하는 대학이니까 적극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더 빠르게 다가오겠죠. 근데 저희가 이번 계기를 이미 이제 폐교가 돼버렸으니까 이 기회를 삼아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나갈 것인지 그냥 학교 개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년간 재정난을 겪었던 한국국제대가 결국 문을 닫으면서 지역에는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역 대학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좀 더 많은 고민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톡과놓고 톡,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